너 같은 여편네 하나 때문에 내가 몇 년을 바보처럼 기다린 줄 알아? 홀레 올린 지 며칠도 안 돼서 사라진 사람 붙잡고 이렇게 숨어서 뭐하고 있었는데? 사랑? 정? 웃기지 마. 내가 원하는 건 권세지? 내 자리를 넘보는 거잖아. 남의 남편한테 꼬리치는 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천한 거다. 부끄러운 건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서 차 마시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당신 아닌가요? 입 다물어 감히 너 따위가. 예전에 저는 당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는 울지 않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그 여름밤 모든 게 조용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선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죠. 버림받은 며느리에서 황금방의 주인이 되기까지 조선 여인의 가장 은밀하고 강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밤 오기는 초라한 겉모습 그대로 대청마루에 조용히 앉았어요.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끓여둔 숭늉을 데워오려 했는데 그는 마당 한켠에 다 식은 찬물을 손수 데워 다시 붓고 찻잔 하나를 내 앞에 빌어줬어요. 눈빛이 어쩐지 평소와는 달랐죠. 마치 큰일을 결심한 사람처럼 아니면 이미 한 판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처럼. 나 좀 미친 짓 하나 했어. 나는 웃으면서 물었어요. 뭐야, 또 싸움이라도 했어? 아니, 이번엔 머리 써봤지. 그는 잔을 입에 대며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주인 집에서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해요. 사실 그 주인은 진주고을에서 제일 인색하기로 소문난 자인데 인부들 하루 품삯도 쌀반 대박으로 때우고 헛기침만 해도 삭슬 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기가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첫째 날엔 콩 한 알, 둘째 날엔 2알, 셋째 날엔 4알. 이런 식으로 30일 동안 하루하루 2배로 받는다는 조건. 나는 고개를 갸웃했죠. 그게 무슨 품삯이야? 콩 몇 알로 뭐하게? 그는 웃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도 그랬지. 너 제정신이냐? 비웃더라. 홍 한 알에 일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난 그걸 알았거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숫잔지. 근데 그런 계약 진짜 해줬어? 응. 그 사람은 웃으면서 도장 찍었지. 자기 눈엔 난 그냥 무식한 품팔이였거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놨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2배로 늘어나는 수, 30일째면 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근데 그거 며칠 전부터 눈치를 챘을까? 그는 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한 20일쯤. 그때쯤 되니까 콩 한 돌박은 됐거든. 그제야 주인이 나 불러서 묻더라. 이거 진짜냐? 그래서 나는 말했지. 도장 찍으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 표정 어땠어? 식은 땀 줄줄 흘리더라. 그제야 깨달은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나는 그제야 오기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그건 단순히 품삯을 많이 받겠다는 계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줘야 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그거 진짜 멋있다. 근데 혹시 무서워서 내쫓았냐고? 아니, 오히려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 뭐라고? 너 나랑 같이 장사해볼래? 이러는 거야. 하하. 내가 안 그랬지.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또 일합니까?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 나는 한참을 말없이 오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건 분명 땀과 고생으로 생긴 거친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죽지 않는 자존심 그리고 계산된 통찰이 있었어요. 오기야, 너 그동안 바보처럼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보다 100배는 똑똑했구나. 아니야, 난 아직 바보야. 다만 이제 내 몫은 내가 정해야겠다 싶었지.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데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어케가 주지 못한 존중, 인정, 믿음. 그게 오기의 말 한마디에서 전부 전해졌거든요. 그날 밤 오기는 초라한 겉모습 그대로 대청마루에 조용히 앉았어요.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끓여둔 숭늉을 데워오려 했는데 그는 마당 한켠에 다 식은 찬물을 손수 데워 다시 붓고 찻잔 하나를 내 앞에 빌어줬어요. 눈빛이 어쩐지 평소와는 달랐죠. 마치 큰일을 결심한 사람처럼 아니면 이미 한 판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처럼. 나 좀 미친 짓 하나 했어. 나는 웃으면서 물었어요. 뭐야, 또 싸움이라도 했어? 아니, 이번엔 머리 써봤지. 그는 잔을 입에 대며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주인 집에서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해요. 사실 그 주인은 진주고을에서 제일 인색하기로 소문난 자인데 인부들 하루 품삯도 쌀반 뎃박으로 때우고 헛기침만 해도 삭슬 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기가 새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첫째 날엔 콩 한 알, 둘째 날엔 2알, 셋째 날엔 4알. 이런 식으로 30일 동안 하루하루 2배로 받는다는 조건. 나는 고개를 갸웃했죠. 그게 무슨 품삯이야? 콩 몇 알로 뭐하게? 그는 웃지 않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도 그랬지. 너 제정신이냐? 고 비웃더라. 홍 한 알에 일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난 그걸 알았거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숫잔지. 근데 그런 계약 진짜 해줬어? 응. 그 사람은 웃으면서 도장 찍었지. 자기 눈엔 난 그냥 무식한 품팔이였거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놨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2배로 늘어나는 수, 30일째면 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근데 그거 며칠쯤부터 눈치를 챘을까? 그는 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한 20일쯤. 그때쯤 되니까 콩 한 돌박은 됐거든. 그제야 주인이 나 불러서 묻더라. 이거 진짜냐? 그래서 나는 말했지. 도장 찍으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 표정 어땠어? 식은 땀 줄줄 흘리더라. 그제야 깨달은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나는 그제야 오기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그건 단순히 품삯을 많이 받겠다는 계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줘야 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그거 진짜 멋있다. 근데 혹시 무서워서 내쫓았냐고? 아니, 오히려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 뭐라고? 너 나랑 같이 장사해볼래? 이러는 거야. 하하. 내가 안 그랬지.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또 일합니까?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 나는 한참을 말없이 오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건 분명 땀과 고생으로 생긴 거친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죽지 않는 자존심 그리고 계산된 통찰이 있었어요. 오기야, 너 그동안 바보처럼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보다 100배는 똑똑했구나. 아니야, 난 아직 바보야. 다만 이제 내 몫은 내가 정해야겠다 싶었지.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데서 무언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어케가 주지 못한 존중, 인정, 믿음. 그게 오기의 말 한마디에서 전부 전해졌거든요. 오기와 그 밤을 보낸 뒤로 나는 매일 밤마루에 앉아 오래된 달빛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잊고 살았더라고요. 어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난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참담한 건 내가 그걸 조선 여인의 운명이라며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그저 집안을 지키는 그림자면 된다. 시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죠. 그리고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기의 눈빛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탁하고 깨어졌어요. 왜 우리는 늘 참고 있어야만 했을까? 계절은 어느덧 가을, 추분이 지나 초가을의 바람이 불어올 무렵 나는 짐을 쌌습니다. 별다른 것도 없었어요. 몇 벌 안 되는 옷, 손때 묻은 빗,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비녀 하나. 그게 전부였죠. 고향집으로 돌아간 날, 어머니는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계셨어요. 내가 멀리서 어머니하고 부르자 손에 들고 있던 대야를 떨어뜨리셨어요. 아이고야.
우리 딸, 너 어찌 이 꼴이 되어서야 오미야. 어머니는 내 머리를 감싸 안고 오셨어요. 눈물이 내 머리칼에 떨어졌는데 그게 왜 그렇게 시원하던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난 그때 깨달았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정가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나는 백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며칠 후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작은 땅 문서를 어머니께 맡기고 남은 장신구들을 정리했어요. 모아둔 쌈짓돈과 함께 작은 꾸러미에 담아 한양으로 향했죠. 한양, 그곳은 제가 어릴 적부터 듣기만 했던 곳이었어요. 사람이 많고 시장은 북적이고 꿈도 크다는 곳. 그 중에서도 나는 종로에 작은 포목점을 열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양반가의 교수들과 중인 여성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내가 배운 바느질 솜씨와 천보는 눈이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첫날 가게 문을 열었을 땐 마음이 참 설렜어요. 붉은 천으로 백년포라고 써붙인 간판을 걸고 아침 일찍 상을 닦고 바느질 세트를 정리해놨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옆 가게 아줌마가 수근거리더니 다른 가게 상인한테 말하더군요. 저 여자 정가에서 쫓겨났대. 남편이 첩들이고 혼자 나왔대잖아. 나는 못 들은 척했지만 안 들릴 리가 있나요? 그날 저녁 천을 떼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찰나 천장수 하나가 와서 말했어요. 이봐요. 내가 원단 좀 팔려고 왔는데 다른 데랑 거래하느라 시간 없어. 살 거면 바로 사고 아니면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기다릴 시간 없어.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그 말에 속이 뻐근했어요. 그 다음 날은 더 심했죠. 아예 공금을 거절당하기도 했고 일부러 질 나쁜 천을 비싼 값에 넘기려는 상인도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남대문 쪽 천장수 골목까지 직접 걸어가 봤어요. 거기서 한참을 서성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상인 하나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콧방귀를 끼더군요. 부인, 종로에서 혼자 장사해봤자 오래 못 갑니다. 그쪽은 이미 다 자리 잡힌 판이에요. 외지인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긴 싫어서요. 그 용기 참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이건 용기만으론 안 돼요. 사람이랑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인맥, 명함, 뒷배, 그게 다요. 그럼 전 그냥 포기할까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겠죠. 돌아오는 길, 북촌길에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주저앉지 말자. 그날 이후 나는 새벽마다 남대문 시장으로 가서 남는 천 조각을 조금씩 사 모았고 직접 천을 염색하고 자투리천으로 손수건과 두건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양반 교수는 아니지만 시장통의 장국집 아줌마, 무명 옷 입은 계집종, 길 가던 유생까지 하나둘씩 내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힘으로 만든 시작이었어요. 한양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딱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계절은 겨울의 초입, 입동이 막 지난 시점이었고 종로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활기가 있었어요. 내 가게 백년포는 그저 그런 동네 포목점 하나로 보였지만 나는 그 안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장사라는 게 천 팔아서 돈 벌고 그걸로 쌀 사고 방세 내는 일만으론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날도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낡은 천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 방을 다르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안 들어오는 구조라 꽤 아늑했거든요. 그 순간 예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여인은 말할 자리를 가지면 그게 곧 칼보다 날카로워진단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이제서야 알 것 같았어요. 바로 그날 밤 나는 장을 봐서 작은 촛대 몇 개, 계피 향초, 잘 염색된 황금빛 모시천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 방을 천천히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바닥엔 집자리 대신 연한 황토색 깔개를 깔고 벽에는 노란 명주를 드리웠어요. 방 중앙에는 작은 탁자를 두고
그 위엔 직접 덕근 차와 유자편 몇 조각을 놓았죠. 그 공간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내가 처음으로 나를 주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 나는 이름을 붙였어요. 황금방. 거창한 것도 없고 사람들을 유혹할 의도도 없었어요. 다만 나와 비슷하게 말할 곳이 없었던 이들. 특히 여자거나 혹은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속이 뒤틀린 이들이 와서 조용히 얘기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입소문으로 손님이 오기 시작했죠. 어떤 날은 중인의 부인이, 또 어떤 날은 가짜 이름을 단 양반 자제가 왔어요. 사람들은 그 방에 들어오면 말투부터 달라졌고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방에서 우리는 정치 얘기도 했고 신문을 나누기도 했고 가끔은 남편 흉도 봤어요. 그 방에서는 아무도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도 위아래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게 조선 한복판에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날 처음 황금방에 들어온 남자,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름은 북도라고 했고 외지 사신단을 따라 들어온 관리였어요. 겉모습은 깔끔하고 조용했지만 말투는 아주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자주 바닥을 봤어요. 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말없이 찻잔을 들고 내 손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조용한데 마음은 시끄러운지. 그런 게 있어요. 조용하니까 오히려 내 속 얘기가 더 들리는 거죠. 그가 나를 빤히 보더니 물었어요. 이런 공간 당신은 왜 만들었습니까? 살려고요. 그냥 장사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 또 남자들 손에 흔들리게 돼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참는 듯했죠. 그러다 그는 물었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을 하길 바랍니까? 진심이요. 그게 다예요. 며칠 후 그는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황금방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죠. 서로가 가진 상처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왔는지 모르죠. 내가 무슨 말 했다가 벼슬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와서도 겁만 낼 거면 그냥 권세 있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나는 지금 진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당신이 내 안의 걸 자꾸 들춰내잖아요. 한참 정적이 흐른 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편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당신이 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나도 조용히 웃었어요. 그게 여인의 무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마음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거. 그날 이후 그는 자주 황금방에 들렀고 나도 그와 이야기하는 게 기다려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오래 머물 수 없는 자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들킨 날 나는 일부러 그를 밀어냈어요. 이제 오지 마세요. 여긴 장사하는 곳이지 연애하러 오는 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북도씨, 난 그쪽이 흔들릴 자리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날도 종로 골목엔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어요. 음력 9월, 한창 가을이 무르익던 오후였죠. 장사도 한가하고 햇빛은 부드럽게 가게 유리창을 넘어 방 안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나는 황금방 구석에 앉아 새로 염색한 명주 천을 정리하다가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 들어온 건 그날이었어요. 갈색 도포를 입고 머리는 정갈하게 묶었고 땀도 안 흘렸는데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근데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깊은데 거기서도 무언가 날 이해해주는 듯한 시선이 있었달까요? 나는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밖이 많이 추우셨죠? 안으로 드세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왔어요. 황금방에 앉자마자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묻더라고요. 이 방 이름이 있습니까? 황금방이라 불러요. 보기엔 작지만 말이 머무는 데라서요.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방 탄양에 또 있을까요? 이건 그냥 방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곳이네요.
우리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편하게. 나는 그에게 벽에 걸린 붓글씨를 가리켰어요. 직접 쓴 거였죠. 저거. 제가 썼어요. 아무도 못 알아줘도 제 마음이 담겨 있어서요. 그는 한참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글씨. 무너지기 직전까지 참았던 사람의 마음이 보이네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런 식으로 내 속을 정확히 알아보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꺼냈어요. 어린 시절 함께 자라던 친구가 있었는데 한때는 목숨도 내줄 수 있는 사이였대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권력을 쥐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고 있대요. 사람이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못 본 건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공경에 있을 때만 좋은 사람이라면 평온해졌을 땐 반드시 등을 돌립니다. 그건 인간이라서 그래요. 그는 가만히 나를 바라봤어요. 이 방. 여기가 편지 알겠네요. 내가 벗은 채로도 앉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같아요.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왔어요. 따로 말도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았어요. 어떤 날은 차만 마시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기도 했고요. 가끔은 웃으며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날은 끝까지 침묵하다가 돌아가기도 했어요. 나는 처음엔 그게 이상했어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느꼈어요.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문소리에 자꾸 마음이 움직이고 그의 그림자가 벽에 비칠 때마다 괜히 괜찮은 척, 태연한 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조금은 늦게 도착한 그가 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오늘은 왜 이리 조용합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럼 제가 방해입니까? 아니요. 이상하게 그쪽은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같이 있는 혼자인 거군요. 그 말에 내가 웃었어요. 이 방이 원래 그런 데예요. 말없이 앉아도 괜찮은 곳. 며칠 후 그는 처음으로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백면 씨, 난 요즘 이 방을 떠올리며 버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 그 일은 음력 10월 초하루 초겨울 냄새가 서서히 골목길을 감싸기 시작하던 날이었어요. 하루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반쯤 닫으려던 참이었죠.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드는데 단아하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양단으로 지은 남색 치마저고리 은실로 수놓은 연꽃무늬, 손끝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한 자태.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손님이 아니라 어떤 답을 얻으러 온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조용히 황금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앉았어요. 그리고 차를 올리기도 전에 입을 열더군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시죠? 내 남편에게 뭘 바랍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돈? 권력?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차갑고 무너질 틈도 없이 꽉 닫힌 눈빛.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 눈, 나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마음이 떠나는 걸 매일 눈치 보며 견뎌야 했던 그 시절. 그쪽 마음 알 것 같아요. 알아요? 그쪽이요? 내가 몇 년을 그 사람 기다렸는지, 혼례 치르고 며칠 만에 외지로 떠난 사람을 몇 해를 마음 졸이며 기다렸는지, 그쪽이 그걸 알아요? 네, 알아요.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남편 기다리면서 문소리만 나면 뛰어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도 이렇게 다른 여자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정 그 반대였죠. 집에 있었고 문을 열 때마다 다른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때 느꼈던 마음. 지금 그쪽 표정에서 보여요. 왜 또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죠?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거든요.
우린 둘 다 피해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가해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끝도 없는 싸움만 계속된다는 것.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요. 오히려 밀어내기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매일 여기 옵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디 더는 내 마음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떠난 뒤 방 안엔 계피 향만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북도가 왔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얼굴은 더 피곤해 보였어요. 내가 조용히 차를 내리자 그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왔었죠? 네, 왔었어요. 그녀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여기 올 이유를 막진 못했어요. 그래서요? 오늘은 무슨 말을 하러 오셨어요?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명문과 자손도, 직책도, 땅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나와 함께 떠나준다면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찻잔에 물을 따랐어요. 향기로운 김이 퍼지면서 방 안에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어요. 그쪽은 아직 몰라요. 이 방이 그냥 차 마시는 곳이라 생각하겠지만 여긴 나만의 성입니다. 내가 무너졌던 기억, 다시 일어섰던 순간,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누구도, 그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갈망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죠.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나는 100년입니다. 버려졌고 무너졌고 견뎠고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대와 함께 가는 것도 남는 것도 이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나는 황금방 구석의 오래된 서랍을 조용히 열었어요. 그 안에는 몇 장의 편지, 그리고 봉인된 문서 하나가 담겨 있었죠. 그건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를 뒤엎을 수 있는 조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의 비밀,